안녕하세요. TV주치 이현주입니다. 살면서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두통과 어지럼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국인의 약 90% 이상이 두통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가 하면 병원 방문 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어지럼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통과 어지럼증은 흔하지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TV주치에서는 이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흔하게 나타나는 지긋지긋한 두통과 어지럼증. 매번 치료를 미룬 채 두통과 어지럼증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망률과 후유장애의 확률을 높이는 위험한 증상 두통과 어지럼증. 특히 어지럼증은 뇌졸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조심해야만 하는데 우리 몸의 건강 적신호인 만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은 기본. 원인을 정확히 밝혀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두통, 어지럼증을 치료해 행복지수까지 쑥 키울 수 있는 원스톱 정보, 오늘 TV주치에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은 이 두통과 어지럼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움 말씀 위에 내과 전문의이신 박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에서 해마다 이 세계 100대 의료인을 선정하는데요. 오늘 모실 박일 원장님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네. 현대인들에게 이 두통과 어지럼증은 흔하게 나타나는 고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두통은 실제로 전체 인구의 약 90%가 한 번쯤 경험한다는 아주 흔한 증상이고, 네. 여자의 60%, 남성의 한 57%가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두통을 경험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입니다. 어지럼증 또한 노인 인구의 약 30%가 그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고, 건강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연 한 11%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흔하게 이 두통과 어지럼증 누구나 경험을 하면서 참거나 알약을 먹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흔하게 자가 진단을 한다거나 혼자 처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대부분의 이 두통과 어지럼증이 흔한 증상인 만큼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순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생각하고 네. 약국에서 증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두통 환자의 약 90%는 뇌질환하고 관계가 없지만 10% 미만이 뇌질환하고 관계가 있고, 뇌질환하고 관계가 있는 두통은 진단이 늦어지면 환자의 애후가 좋지 않고 후유장애가 많이 남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지럼증 또한 그 누구나 다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느낄 수 있는 그런 흔한 증상으로서 네. 대부분이 귀에 이상이 있다거나 뭐 빈혈이라든가 뭐 영양결핍이라든가 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개 어지럼증에서도 중추성 어지럼증인 우리가 손해나 되뇌 피질, 전정신경핵에 의한 어지럼증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치료가 필요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 간편하게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두통, 어지럼증의 자가 진단은 열이 있다면은 감염성 질환이나 뇌수막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박동성으로 한쪽 머리가 욱신거리면 편두통, 뒷머리가 무겁으면 긴장성 두통을 생각할 수가 있으며, 네. 돌발성으로 번개치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지주막과 출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야장애나 복시, 안검하수가 있으면 녹내장이나 뇌종양, 뇌정맥류, 뇌졸중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음식을 씹을 때 아프면은 악관절 질환이나 축두 동맥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으면서 눈물, 콧물, 안면 홍조 등의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면 군발 두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편마비나 언어장애, 신경 증상을 동반하면
뇌종양이나 뇌졸중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이 두통과 어지럼증의 자가 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선 뇌 증세가 조금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두통의 종류만 해도 한 300가지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두통의 원인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통은 우리가 단순한 두통인 우리가 1차성 두통이 있고 원인이 있는 2차성 두통이 있습니다. 네. 되게 우리가 단순한 두통이라 할지라도 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하지 않고 본인이 증상 치료만 한다라고 하면 네.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만성 두통화되면 그 진단 치료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차성 두통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겠죠. 네.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 인자는 두개골을 싸고 있는 두피나 또는 근육, 동맥, 골막에 의해서 두통이 생기거나 두개골 내의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경막, 그리고 뇌 안에 뇌 동맥이나 그의 주위 조직, 눈, 코, 부비동에 의한 어떤 질환들 또는 상부 경추부 질환이나 뇌신경 질환에 의한 어떤 두통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두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약물의 오남용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두통을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통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는 만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두통에도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 하면 두통을 진단하는 게 영상학적 진단이 아니라 환자의 두통 성상을 들어보고 우리가 진단하는 하나의 두통을 이야기합니다. 대개 1차성 두통은 편두통이나 우리가 군발두통, 긴장성 두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대개 우리의 편두통은 이 두통의 양상이 편측으로 찌끈찌끈 아프고 한 번 아프면 한 3시간에서 한 3일 정도 지속하는 양상을 보이고 네네. 그리고 일반적인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역이나 구토를 동반하고 일상적인 생활, 즉 뭐 계단을 오른다든가 또는 뭐 어떤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 두통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죠. 그래서 주부가 편두통이 앓으면 아마 그 집안의 어떤 일들을 못하게 되고 아마 그런 그렇죠. 것들이 산적하게 쌓이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아주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또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을 동반한다라고 하면 네. 이런 특징적인 두통 양상을 보면 편두통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편측으로 두통이 있으면 이게 편두통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요. 네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두통의 군을 가지고 그런 두통의 군을 종합해서 편두통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긴장성 두통은 되게 후두부에 우리가 띠를 두는 듯한 압박하는 그런 두통이 대부분이고 네. 일반적인 진통제에 잘 반응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전보다는 오후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네.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감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구역이나 구토는 동반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 더 두통이 더 악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빛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발두통은 귀 뒤쪽으로 뻗치는 듯한 그런 두통 양상을 보이고 되게 일반적인 진통제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동측에 우리가 자율신경계 증상인 뭐 눈물, 콧물, 코막힘, 결막충혈 등의 그런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면 우리가 군발두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두통이다 해서 약을 먹고 많이 호전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2차성 두통이라면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성 두통은 제가 듣기로는 생명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런 위험 신호가 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2차성 두통은 되게 우리가 뇌출혈이나 또는 뇌종양 또는 뇌경색증 네. 또는 뇌수막염 등에 의한 어떤 원인이 있는 두통을 이야기하죠. 네. 이런 원인적인 진단을 빨리 함으로써 두통이 발생하는 그런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그 환자에 대한 예후와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두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위험한 두통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참고 알약만 먹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은 이 두통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가면은 어떤 진단과 어떤 치료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두통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네. 두통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두통의 종류도 우리가 30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환자로 하여금 두통의 성상을 정확하게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진료 시간을 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것을 그 환자의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통 일기를 써갖고 온다든가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한 두통 양상을 우리가 보고 네. 그 두통 성상에 따라서 이 환자가 어떤 두통이다, 1차성 두통인가를 첫째는 진단을 해야 되겠고 네. 1차성 두통으로 진단이 되면 그 두통에 대한 약물적 치료나 행동요법을 시행하고 약물적 치료나 행동요법을 시행 후에도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다른 두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되게 2차성 두통은 두통의 성상보다는 영상학적 진단으로서 진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성 두통인 뇌졸중이나 뇌경색증, 뇌종양 같은 그런 두통으로 진단된다라고 하면 네. 그것 또한 원인적 치료를 해야 되겠고 그 원인적 치료에 대한 반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복합된 두통이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런 두통들을 진단을 해가면 되겠죠. 네. 자,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두통의 원인을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질 텐데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두통의 원인까지 알았는데 치료가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두통의 약 90%는 뇌질환하고 관계가 없고 10% 미만이 뇌질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뇌질환하고 관계가 있는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성 두통이라 할지라도 조기 진단 후 조기 치료하면 요즘은 쉽게 치료가 되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히려 단순한 두통으로 생각하고 환자들이 그냥 약국에서 증상 치료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환자들이 오히려 만성 두통으로 빠져서 오는 경우는 사실상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고 네. 오래 가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네,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통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두통 환자가 만성적으로 두통을 보이는 환자가 되게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네. 그런 두통을 경험하는 경우 또는 두통이 수일이나 수주에 걸쳐 점차 심해지는 경우 네. 또는 일반 진통제를 수일 복용하였으나 증상에 호전이 없는 경우 또는 과로, 긴장, 기침, 용변 후 또는 성행 후에도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주막하 치료를 배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50세 이후에 처음으로 두통이 시작되었을 때 구역과 구토가 동반되고 구토 증상이 점차 심해지는 경우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하며 전신 무기력과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점차 시력이 떨어지고 팔, 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잡기 힘든 경우 의식 수준이 떨어져 혼미하거나 자꾸 졸거나 자려고 하는 경우 네. 과거에 경련 발작을 했던 적이 있거나 머리를 다친 후 두통이 발생한 경우 항응고제를 사용 중인데 두통이 발현하는 경우 네. 임신 중이거나 암으로 치료 중인 경우 등은 꼭 병원에 와서 그 두통의 원인을 찾아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환자가 어느 정도의 경과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진단 후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 67세 여자 환자로 콕콕 찌르는 두통으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는 4년 전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요. 내원 당시에 체크한 MRI상 뇌경동맥의 카보노스 사이너스 부위에 혈관이 좁아져 있는
피의 흐름이 잘 이렇게 가지 않는 소견이 보이고, 네네. 그러나 안지오 CT상에서는 혈관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들은 피의 흐름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료에 상당히 치료의 반응이 좋습니다. 예후도 네. 좋고, 그리고 치료 후에 찍은 MRI 상에서 카버너스 사이너스 부위에 피의 흐름이 잘 흐르고 있는 그런 소견이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51세 남자 환자로 왼쪽 머리가 콕콕 쑤시듯이 아프다라고 내원했는데요. 네. 이 환자는 6개월 전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 또 평상시에 술, 담배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은 병원 내원 당시 체크한 MRI상에서 소뇌의 급성 소뇌 경색증으로 진단되어서 치료 후 증상이 매우 개선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는 월남에서 베트남에서 네. 우리나라로 시집 온 26세 여자 환자인데요. 임신 6개월 되었고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두통으로 내원했는데 불행하게도 MRI상 뇌종양으로 진단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36세 환자로 3일 전부터 열과 전체적으로 두통이 심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는데요. 체크한 MRI상 접평동 부위에 염증 소견을 보여서 이 환자는 항생제 투여 후 부비동염이 매우 개선되고 증상이 개선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자, 이 두통의 치료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뿐만이 아니라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통, 아프다면 참지만 마시고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통에도 300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지럼증도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전정계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되게 우리가 귀 안을 들여다보면 세방고리관과 달팽이관 또 그 부위를 연결해주는 뇌와 연결해주는 전정신경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우리가 말초성 전정계라 하고 전정신경핵 소뇌 대뇌 피질 부위를 중추성 정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말초 전정계 이상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을 우리가 말초성 어지럼증, 중추 전정계 이상으로 오는 어지럼증을 우리가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겠죠. 저희가 흔하게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지럼증이 본다면은 이렇게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있는가 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회전성 어지럼증 또는 비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회전성 어지럼증은 전정계 이상에 의해서 오는 어지럼증. 아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말초성 전정계나 중추성 전정계 이상 때문에 오는 어지럼증을 우리가 회전성 어지럼증이라 하고 비회전성 어지럼증은 눈앞이 캄캄하다, 아찔하다, 붕 떠 있는 느낌이 든다. 심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두통이 오는 그러면서 또 심해지면 실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네. 어지럼증을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이 회전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네네. 과호흡을 한다든가 또는 저혈압, 저혈당, 부정맥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 그러면 비회전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말초성 회전성 어지럼증에는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 말초성 어지럼증은 좀 우리가 진단이 늦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중추성 어지럼증은 네. 진단이 늦어진다면 환자 예후와 후유장애가 좀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어지럼증의 원인 하면은 빈혈이 있다거나 영양결핍에 의해서 어지럽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정말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해 주신 말초성 어지럼증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되게 말초성 어지럼증에는 우리가 세방고리관의 이석에 의한 어지럼증인 양성위치성 현운이 있고 양성위치성 현운의 특징적인 소견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몸의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또는 체위 변경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그런 어떤 질환을 우리 양성위치성 현운이라고 하고 양성위치성 현운은
일반적인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행동요법에 의해서 뭐 끄덕끄덕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도리도리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바라니 엑서사이즈에 의해서도 이 어지럼증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방고리관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는 우리가 과로를 했다거나 또는 감기에 걸렸을 때 이런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네. 한 2, 3일 정도 가고 대부분 다른 어떤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환자들은 대부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감기에 걸린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환자들은 이명이나 어떤 청력의 장애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명과 청력의 이런 장애를 동반하면서 감기 앓은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미로염 같은 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질환들은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으로서 아마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니에리스병은 우리 해부학적 이상이라든가 또는 바이러스성 또는 외상을 입었다든가 네. 또는 뭐 이 자율 어떤 신경의 장애로 인해서 뇌림프액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지럼증 또는 구토, 이때는 이명과 청력 장애를 우리가 호소하는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메니에리스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질환들을 우리가 말초성 질환이라 하고, 말초성 어지럼증은 일반적인 행동요법이나 약물요법이 잘 반응하므로 그렇게 환자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렇다면은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궁금해하실 게 나는 말초성일까 중추성일까이거든요. 이 말초성과 중추성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되게 말초성 어지럼증은 특징적인 게 일시적입니다. 네. 일시적이고 일측성으로 이게 어지럼증이 발생되고, 대부분 이런 말초성 어지럼증은 구역과 또는 구토 또는 어지럼증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잘 못 걸어온다든가 이렇게 네네. 굉장히 심하죠. 그러나 중추성 어지럼증은 그 어지럼증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대개가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지럼증이나 구역 구토가 좀 유야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추성 어지럼증은 진단이 늦어지면 사실상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환자들이 좀 유야무야하니까 좀 더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늦게 와서 진단되어서 그 환자에 대한 그 후유장애가 많이 남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안타깝죠. 자, 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어지럼증 증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어지럽다면은 빨리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병원을 찾아갔을 때 어떤 진단과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환자의 그 병력을 청취하고 네. 이학적 검사, 우리가 뭐 핑거툴 로스 테스트라든가 럼버거 테스트, 탄덴게이트 테스트나 디 홀파이크 테스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 환자가 1차성 또는 말초성 어지럼증이냐 또는 중추성 어지럼증이냐를 구별을 해야 되겠고, 중추성 어지럼증인 그런 어떤 편마비라든가 또는 뭐 이런 다른 어떤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면 바로 영상학적 진단을 같이 동반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성 진단으로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진단된다면 바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치료 환자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어지럼증 환자의 진단과 치료 경과 후를 좀 알려주시죠. 51세 남자 환자로 그 내원 1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발음 장애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내원했던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손의 이축증으로 진단되어 손의 이축증에 대한 치료 후 증상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던 환자입니다. 71세 남자 환자로 심한 어지럼증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네. 이 환자는 왼쪽 상지 운동장애가 있어서 검사한 MRI 소견상 뇌관 경색으로 진단되어서 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두통에 이어서 어지럼증의 이 사례까지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치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네.
우리가 2차성 두통과 또는 중추성 어지럼증은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는 고령자라든가 또는 고혈압 또는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은 그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 또는 금주를 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네. 또는 우리가 스트레칭,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또는 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자주 갖는다든가 또는 즐겁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 또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금연과 금주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두통에서 2차성 두통이나 중추성 어지럼증은 조기 진단 후 조기 치료가 환자 예후 및 그 환자에 대한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가 환자들이 1차성 두통이나 또는 말초성 어지럼증을 단순하게 증상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우리가 그냥 증상 치료만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만성 두통이나 만성 어지럼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두통과 어지럼증을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전문의와 상의 및 진단 및 치료를 해보는 게 오히려 환자 예후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그 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환자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생활 속에서 자가 진단이나 자가 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원장님 덕분에 굉장히 명쾌한 건강 정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박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통과 어지러움은 아픈 몸이 보내는 SOS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두통과 어지럼증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